네, 반갑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김정환이라고 합니다. 먼저 법제연구원이 개최하는 이 규제혁신 법제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언택트 트렌드의 부상과 디지털 뉴딜입니다. 최근에 뭐 많이 이야기하는 주제라서 대부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정부가 원래 발표한 한국판 뉴딜 계획의 어떤 실질적인 성과 창출 이런 부분을 위해서 향후 함께 보완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언택트 트렌드의 부상, 그리고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당면 현황, 한국판 뉴딜 정책의 주요 내용, 그리고 끝으로 향후 보완해야 될 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택트 트렌드의 부상입니다. 언택트란 단어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접촉을 의미하는 컨택트의 반대를 의미하는 접두어 언을 결합한 신조어입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대체해주는 비대면 기술이 우리 사회 경제 속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갑자기 뭐 툭 튀어나온 용어는 아니고요. 이미 2018년도에 김난도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트렌드 코리아 2018에서 떠오르는 트렌드로 언택트 트렌드를 이미 지적한 바 있고요.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온라인 서비스가 오프라인 서비스를 대체하면서 온라인 매출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원격 근무라든가 화상회의, 원격 학습 이런 비대면 서비스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택트 트렌드가 부상한 배경으로는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모바일,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핵심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디지털 제품,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소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구 구조 변화 측면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MZ 세대가 소비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는 데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MZ 세대는 1980년대, 1990년대 초반에 출생해서 이 디지털 환경에 상당히 익숙한 그런 세대들입니다. 이 혼밥이라든가 혼술 이런 나홀로족 문화를 유행시키면서 우리 비대면 소비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배경으로는 최근에 코로나19 위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불가피하게 비대면 접촉을 통한 경제사회 활동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기존의 언택트 트렌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주의 성향이 짙은 그런 젊은 세대 중심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이제 언택트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았던 기성 세대들까지도 불가피하게 이 디지털 경제에 적응해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전 세대에 걸쳐서 언택트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언택트 트렌드는 단순히 뭐 일시적인 현상, 일시적인 유행으로 그친다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뉴 노멀로 이렇게 자리 잡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상황이고요. 다양한 이 저명 인사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좀 보면 대부분 이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경제화로 바뀐다. 그리고 이 첨단 ICT 기술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비대면화, 디지털화가 빠르게 죄송합니다. 진행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분 예를 들면 토마스 프레이 다비치 연구소 소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는 사실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리부트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죄송합니다. 최근에 포럼에서 이 토마스 프레이 소장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비대면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면서 2030년 경에는 대학의 한 50%가 없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조금 이제 과하다 싶습니다만은 비대면화의 진행, 디지털의 진행이 그만큼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다른 많은 인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사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은 이제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당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저성장 기조에 들어선 상황이고요. 최근 이제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올해 1사분기, 2사분기 연속해서 이제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사분기 전기 대비 마이너스 빨리 돌아가네요.
마이너스 3.3%라는 수치는 98년 1분기 외환위기 당시 98년 1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 한 수치 마이너스 2.9%, 올해 2,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2.9%인데 이 수치 역시 98년 4분기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OECD라든가 IMF 이런 주요 기구들이 세계 경제의 성장률 전망한 부분을 이렇게 보면 올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지면서 세계 경제 침체가 상당히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6월에 이제 OECD하고 세계은행에서 전망한 수치를 보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7.6%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방역에 나름 성공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성장률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양호할 거다라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세계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뭐 수출 위주의 국가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 이 세계 경제 침체라는 게 우리나라 수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올해 상반기에 지금 이어지는 마이너스 성장 추세가 하반기에도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성장 측면에서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2000년대 이후에 이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잠재 성장률을 구성하는 노동 기여도 그리고 자본 기여도 그리고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같이 모두 이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잠재성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2000년대 초반에 2.2%였는데 최근에는 0.9%로 지금 하락한 상황입니다. 1980년대 이후에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0%로 떨어진 거는 처음인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 2018년 시점으로 해서 감소세로 전환이 됐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 한국은행 전망이라든가 KDI 전망을 보게 되면 이 노동 투입을 통한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이제 전환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한국은행에서 좀 아웃데이트된 그림이긴 합니다만 2013년에 한국은행에서 투입 요소 잠재 성장률 기여율 추이및 전망 부분인데요. 이때 당시 이제 2030년대 이후 되면은 노동 투입을 통한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KDI가 전망한 수치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미 노동 투입 기여도는 2020년대부터 마이너스가 될 걸로 예측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2018년 기준으로 해서 노동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런 노동 투입을 통한 성장 기여도 마이너스 추세는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경제 침체 이런 부분이 계속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자본 투입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 투입을 통한 기여도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뭐 명확한 거는 우리가 성장률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끌고 가기 위해서는 생산성 개선이 유일한 답이다라는 거죠. 오른쪽 그림을 뭐 조금 더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2030, 40년 이렇게 되게 되면 성장률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총요소 생산성 비율은 100% 이상이 되는 그런 구조로 간다라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장률 1%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을 1% 이상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성장률 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2% 이상 우리가 갖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0%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성장률 1%, 2%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생산성 증가율을 그런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상당히 뭐 쉽지 않은 일이고 그만큼 향후 성장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 생산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상당히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 측면에서의 당면 현황은 우리 산업 성장의 고용 창출력이 저하되면서 이 취업 개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과 그리고 실업률 측면에서는 청년 실업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업 개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라는 부분은 우리 자동화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 구조가 선진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새로운 산업 창출을 통한 신규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실업률은 최근에 조금 높아지긴 했습니다만은 4% 정도면은 저는 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이제 청년 실업 20, 29세 실업률이 한 10%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15, 29세 실업률은 20%를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 실업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청년들이 선호할 수 있는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런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기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디지털 혁신이라든가 뭐 뒤에서 얘기할 이 규제 개혁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청년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다음은 이제 복지 측면에서 보면 뭐 잘 아시겠지만 인구 구조의 노령화 그리고 사회 인프라 강화 요구 이런 부분이 상당히 증가하면서 복지 지출 역시 상당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40년에 33.9%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노년 부양 비율은 2017년 19.6%에서 2040년 60.1%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뭐 복지 수요가 당연히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복지 수요가 늘어난 만큼 우리도 복지 지출을 늘려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되고요. 문제는 이제 이 재정 부담을 어떻게 저희들이 이제 해소해 나갈 거냐 이런 측면에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뭐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가지고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든가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린 이제 디지털 뉴딜 계획 같은 정부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재정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그 뭐 논쟁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코로나19 있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있기 대응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경제 사회 구조 변화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감한 재정 투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재정 투입만큼 이런 재정 부담을 어떻게 줄여 나갈 거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되고요.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좀 민감한 이슈일 수 있습니다만은 정년 연장 문제 뭐 이런 부분도 저는 충분히 본격적으로 좀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디지털 뉴딜 이런 사업과 관련돼서는 민간 투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뭐 바로 전에 이제 제가 대부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판 뉴딜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택트 수요가 이제 급증하면서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전환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좀 진행해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특히 디지털 제품 서비스 이런 소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측면에서 이 ICT 플랫폼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 구조가 상당 부분 재편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린 경제로 전환 요구가 증가하면서 이런 부분에 역시 저희들이 좀 대응하는 그런 게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됩니다. 탄소 제로 달성이라든가 환경 규제 준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전 세계적으로 이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경기 침체 위기, 경기 침체 부분이 상당히 큰 저희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그런 발전 전략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한국판 뉴딜 정책을 만든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2025년까지 160조 원 정도를 투입해서 190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 그리고 역동성 촉진을 위한 디지털 뉴딜 그리고 경제 전반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 가속화를 위한 그린 뉴딜
그리고 사람 중심 포용 국가 기반의 안전망 강화 이렇게 3대 정책 방향을 설정을 해서 총 28개 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인용한 건데요. 지금 말씀드린 그 정책 방향 그리고 주요 예산, 세부 과제별로 예산 투입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디지털 뉴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디지털 뉴딜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뉴딜 부분에서 이제 크게 네 가지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DNA 생태의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이렇게 네 가지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있고요. 디지털화라는 것은 잘 알겠지만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과의 융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국가 그리고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비대면화가 확산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경제 사회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산업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비대면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 이 디지털 뉴딜의 핵심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뉴딜의 그 핵심 과제 5개 핵심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댐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이 뉴딜 당시에 후보댐 건설을 통해서 대공황 이후에 경제 침체를 극복한 것처럼 데이터 댐 구축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고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연관 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도입된 개념이고요. 2021년까지 공공 데이터 14.2만 개 개방, 그리고 AI 학습용 데이터 1,300종 구축, 빅데이터 플랫폼 30개로 확대, 스마트 공장 1.2만 개 구축, 그리고 생활 밀접 분야 AI 플러스 X 프로젝트, 7대 AI 플러스 X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정부는 5G라든가 블록체인, AI 등과 같은 디지털 핵심 기술을 활용해서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정부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모바일 신분증에 기반한 디지털 민원 처리라든가 블록체인 적용 시범사 확대 120건으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정부청사 5G 국가망 구축 24년까지 정부청사 5G 국가망을 구축한다라는 내용들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부분은 이 스마트 병원 모델 구현을 통해서 국민 생활에 밀접한 그런 비대면 인프라를 구축한다라는 거고요. 2025년까지 18개의 스마트 병원을 구축하고 그리고 21년까지 1,000개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트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 트윈은 이제 가상 환경에서 실제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충격과 위험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 시스템입니다. 최근 주요 국가들이 이 디지털 트윈 이거를 핵심 기술로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디지털 뉴딜 과제에서는 3D 정밀 도로지도 구축이라든가 우리나라의 37개 국가 관리 댐에 대한 실시간 안전 감시 체계 구축 그리고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SOC 디지털화 관련돼서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이런 핵심 기반 시설의 디지털화, 지능화를 통해서 효율적 재난 예방 그리고 대응 시스템 마련 이런 부분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15개 공항에 대한 비대면 생체 인식 시스템 구축 그리고 국가 하천이나 저수지에 대한 원격제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판 디지털 뉴딜이 두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코로나19에 따라서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모든 국가의 역량을 결집해서 시의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고 싶고요. 다른 하나는 뭐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대면화, 디지털화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경제 구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차원에서 이제 국가 주도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전면화하려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한 그 산업 정책이다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몇 가지 측면에서 보완할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위에서 이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규제 개선이라든가 이해관계자 갈등 해결 이런 측면에서 제도적 방안 마련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대면화 디지털화 진전에 따라서 스마트워크가 확산되고 플랫폼 노동이 증가하는 등의 노동시장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런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용 안전망 강화 방안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역시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디지털 뉴딜 사업이 향후 이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분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당면 과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뭐 고용을 매개로 해서 성장과 복지를 균형 있게 추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 성장, 고용, 복지 이런 측면에서 뭐 주요 당면 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좀 다른 뭐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성장 측면에서는 생산성 개선, 고용 측면에서는 고용 안전망 구축, 복지 측면에서는 재정 확충 이런 부분들을 당면 과제로 해서 앞으로 정책을 추진해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생산성 개선 측면에서는 규제 개선이라든가 기술 혁신 기반 구축, 이해관계자 갈등 해결 이런 정책 과제를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용 안전망 구축 관련해서는 스마트 확산,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호, 재정 확충 관련해서는 민간 투자 유도 이런 정책 과제 추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 방향 첫 번째 이제 규제 개선입니다. 먼저 이제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대면과 비대면의 법제도적 효력이 동일시될 수 있는 수준까지 현재 오프라인 산업 중심의 규제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전문가에 의한 시행이라든가 점검 감독이 의무화되어 있는 분야들에 대한 원격 점검이나 전문가 지시하에 비전문가 작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정비하는 부분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이라든가 드론 이런 원격 제어나 자율행위 가능하도록 분야별로 개별 법령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건설용 중장비 로봇은 건설기계로 분류되어서 운전자 탑승 의무가 부과되고 있고요. 무인 이송 로봇은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도로 주행이 불가능하고 인도 통행 역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검토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규제 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한 규제 거버넌스 정비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시겠지만 디지털 기반 신산업은 다양한 기술의 융복합이 기본이기 때문에 현재 그 정부 규제 체계, 칸막이화되어 있는 정부의 규제 체계로는 이 융복합 대응해서 신속히 그 규제를 만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현재 그 부처별 전통적인 역할 중심 체계가 아니라 생태계 중심 체계로 규제 체계를 전환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 혁신 기반 구축 부분입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런 요소들은 향후 이제 디지털 경제 대응과 관련돼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프라입니다. 근데 뭐 선진국들 미국이라든가 독일, 일본 이런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봤을 때 기술 격차가 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런 핵심 인프라 부분에서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게끔 그런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좀 확대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형자산 축적, 지재권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이런 무형자산 축적 및 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형자산 투자가 사실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형자산 투자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무형자산 투자와 관련돼서는 좀 저희들이 조금 소홀한 측면이 있다.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기업이나 산업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우리나라 경우에 무형자산 투자는 이제 연구개발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고 GDP 대비 비중도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2001년, 2015년 평균 무형자산 투자 비중을 보게 되면 한국이 한 9% 되고 미국이 13.1%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과 EU 15개국을 포함한 17개국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1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뒤에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무형자산 평가를 위한 제도라든가 회계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런 측면에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뭐 지재권 관련된 좀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전략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이해관계자 갈등 해결 부분입니다. 뭐 최근에 저희들이 많이 목도한 그런 내용이죠. 일단 혁신 산업 전반에 대한 갈등 해결의 원칙을 정립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뭐 일관성이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산업에 대해서는 혁신을 우선시하고 또 다른 산업에서는 기존 산업 보호를 우선시한다 하면 시장 참여자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증대되면서 혁신을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확실한 원칙을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혁신 산업 정책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방향을 혁신 모델을 수용하는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갈등 해결 방안 마련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이런 측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되고요. 갈등 해결의 원칙은 기존 사업자에 부과되었던 규제를 완화하고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을 인정해서 소득 매출을 일정 기간 동안 보장해서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사회적 갈등 관리 구조를 거버넌스 차원에서 상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상생혁신 기금 조성이라든가 이익 공유 방안, 사회적 기여금 납부, 맞춤형 세책의 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정책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네 번째는 최근에 이제 스마트 워크가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도적이나 기술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준비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되고요. 제도적 측면에서는 재택 원격 근무의 운영 기준이라든가 관리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요. 기술적 측면에서는 스마트워크에 적용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R&D를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생각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저희들이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은 장애인, 고령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스마트워크 지원입니다. 이 스마트워크는 직장과 주거지간 이동이 어렵고 직장에서의 풀타임 근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이런 취약계층에게는 노동시장의 문턱을 낮춰줄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취약계층에 대한 스마트워크 정부의 재정 지원, 기술 지원이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호입니다. 현재 이 플랫폼 노동에 대한 법적 개념은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랫폼 노동에 대한 통계 데이터 이런 부분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단 이제 플랫폼 노동에 대한 법적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이런 개념 정립을 토대로 이 업종별 유형별 플랫폼 노동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조사가 우선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요. 플랫폼 노동 같은 경우는 이제 유형 직종에 따라서 근로 제공의 양태, 법률 관계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특성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 기반의 정책 방안 마련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플랫폼 노동 종사자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과 관련돼서는 기존 노동 관계법 체계의 정합성이라든가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보호 대상이라든가 범위를 결정해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노동 그 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뭐 몇 가지 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박스 안에 있는 안들을 뭐 대표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3안 이 ILO에서 얘기하는 계약노동 그리고 독일의 유사근로자, 영국의 워크와 같은 제3의 법적 지위를 창설하는 방안이 좀 더 바람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뭐 여기 법제연구원이라든가 이 제도, 법제도 하시는 분들이 뭐 좀 더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마지막 부분은 이제 민간 투자 유도입니다.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디지털 뉴딜 분야에 민간 투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이런 역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그 성과 창출 이런 부분에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ICT 분야 쪽을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 ICT 분야 같은 경우는 뭐 기술이 상당히 빨리 진화하고 이런 측면 때문에 재투자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사실 민간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ICT 분야에서도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마련에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민간 투자 활성화 기반 강화는 정부 차원에서도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의 김성철입니다. 어, 일단 제4차 규제혁신법제 포럼 오늘 열어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뭐 김정원 박사님 이 엄청나게 이 어려운 주제를 또 명쾌하게 잘 발제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읽고 또 토론문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됐고요. 예, 부족하지만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언택트 트렌드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뉴딜 정책이 정부 주도로 나왔는데요. 저도 국가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으로서 일정 부분 참여해서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좀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정책이 이제 태어나는 과정을 지켜봤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뉴딜 정책이 나온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의미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상당히 적절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박사님이 이 정책의 의미와 배경 같은 것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굉장히 좋았고요.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언택트 트렌드의 부상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의견을 드리면 처음에 드는 생각이 과연 오프라인 컨택트가 온라인으로 대체된 것인가 아니면 그냥 오프라인 컨택트 자체가 조금 일정 부분 줄어든 것인가에 대한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가 정보화라는 과정을 겪었을 때 제가 이제 그 서울시에서 전자정부 담당 과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민간에서 처음에 이제 정부 IT 담당 과장으로 들어가 보니까 정부에서 얘기하는 정부화라는 게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를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긴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10가지 정도의 업무를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긴 거를 자동화시킨 거를 잘하고 있다는 거를 정부화로 얘기하는 걸 보고 이거는 정부화가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10가지를 하던 것들을 사실은 IT 기술이 들어가서 한 서너 가지로 줄이고 프로세스 혁신을 이루는 것이 온라인의 의미가 아닌 것인가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언택트 트렌드가 부상하면서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사실은 불필요했던 것들을 없애고 가는가, 불필요한 거품이 사라지는가. 그랬다면 일종의 디지털 혁신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허겁지겁 온라인으로 이전해 가는 것에 불과하다면 언택트 트렌드도 큰 기회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언택트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우리에게 정말 기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허겁지겁 맞고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코로나19가 디지털 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한 촉매인 건 맞습니다. 대학만 해도 지금 저희 학교도 전 100% 온라인 수업을 거의 하고 있는데요. 실험 시스템 빼놓고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리고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저항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온라인으로 확 전환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의료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젊은 세대를 보면 처음에는 등록금 반환 얘기도 있었고 온라인에는 거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대면을 하자 그러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젊은 세대는 이미 비대면 접촉을 선호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과연 언택트 트렌드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것인지 그 전에 이미 젊은 세대 문화에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해서 좀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은 언택트 트렌드의 영향을 너무 긍정적인 기회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승자와 패자로 좀 나눠 봐야 되는데 너무 승자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뉴딜 전략을 수립할 때 저희가 필요한 거는 언택트 트렌드가 초래하는 부정에 대한 위협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산업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대응이 필요한데 어찌 보면 위협이나 부정적인 그런 역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은 빠져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험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당면 현황도 지금 김만 박사님께서 성장, 고용, 재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를 잘 하셨는데 그 향후 과제에서 제시하신 넓은 규제와 현실 간의 그 시차 문제라든가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라든가 골드 경제와 디지털 경제 간 충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그 역기능에 대한 대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당면 현황에서도 좀 면밀하게 분석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넘어간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요. 뉴딜 정책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의견을 좀 드리면 저는 여전히 디지털 뉴딜 정책이 디지털 하드웨어나 인프라의 구축
이게 방점이 찍혀 있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쉽게 돈을 뿌려서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는데 너무 급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축이 좀 편하죠. 그리고 전시적인 효과도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적인 정보화나 또 IT 쪽 그 디지털 현황을 보면 그쪽보다는 역시 활용과 역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뉴딜 정책은 구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활용이나 역량을 제고하는 쪽으로 국가적인 전략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일단 우리가 구축하면 뭐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 있다. 여전히 올드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본질적으로 고민이 되는 부분은 전문가로서 재원이나 구체적인 투자 계획에 대한 그 디테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우 투 펀드에 대한 고민이 없고요. 민간의 투자를 촉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통 저희가 웬만한 공공 투자를 하더라도 자본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데 여기도 리터트 인베스트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돈을 뿌려서 일단은 그냥 돈을 쓰고 나중에 이익이 남지 안 되면 세금으로 보전한다는 지금 굉장히 무책임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으니까 충론을 보완하는 최종적인 강론의 보완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 주도로 지능정보 사회를 끌고 간다는 자체가 이제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또 코로나19라는 사태가 있어서 긴급성은 이해가 되나 민간의 투자와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는 것, 그다음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선이고 정부는 뒤에서 좀 후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정책 과제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면 규제 개선을 계속 얘기하고 오늘의 주제도 사실은 규제 혁신 법제 포럼이잖아요. 그런데 왜 모든 정권에서 규제 개선을 얘기했는데 진전이 없었는가? 그리고 이 정권도 3년 반 동안의 규제 개선에 왜 성과를 내지 못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제를 개선하려는 사람들이 과연 규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그 규제 뒤에 있는 이해관계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진지한 성찰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제 생각에는 각종 이해관계에 포섭돼서 때로는 규제 개선의 장애물이 되는 입법부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처럼 입법부가 과도한 힘을 갖는 구조에서는 규제 개선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법부에 대한 견제나 나름대로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R&D 투자 확대를 말씀하셨는데 대학에 있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R&D 투자가 대학으로 오고 있는데 규모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R&D 하는 과정이나 R&D 소프트웨어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의 회의록 작성하고 영수증 첨부하는데 죽겠거든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 이외의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거든요. 여전히 역시 R&D 추진 과정이나 평가 과정들이 너무 후진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R&D 관련 소프트웨어부터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의 역기능에 대한 국가적인 종합 대응 정책이 조속히 수립돼야 너무 기회만 보고 돈을 쓰고 나가는 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리들 정책이 세계적인 흐름을 쫓아가는 데 머물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트렌드를 세팅하는 전략을 먼저 치고 나가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기업이 주도적으로 하도록 조금 생각을 바꾸고 정부는 이 포럼의 주제처럼 규제를 개선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애로점을 개선해 주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는 권현영 LG경제연구원 전무님의 토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규제혁신 법제 포럼에 초대해 줘서 감사합니다. 지금 김정원 그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 저희 LG그룹을 포함한 민간 기업 쪽에서도 이 디지털 뉴딜 또는 한국판 뉴딜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측면을 굉장히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발제문에 발표된 내용들 중에 몇 가지 포인트, 특히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기업 입장에서도 언택트 트렌드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보는데 저희들도 이 언택트 트렌드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트렌드가 생성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온라인이라든지 원격 접근, 홈 공간의 다기능화 이런 트렌드들이 코로나를 계기로 가속화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이제 조사하는 그런 걸 보더라도 집에서 하는 지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활동들조차도 작년, 재작년 이럴 때 이미 10%, 20% 이렇게 다 보이는 추세가 있었고 그것이 이번에 이제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로 조사가 됩니다.
이런 추세 자체가 왜 이렇게 계속되는지 살펴보면 이미 발제문에서도 잘 언급을 해주신 바와 같이 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양한 이런 원격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그런 궁극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고 고객층 자체도 언급하신 대로 MZ세대로 이동을 하면서 1인 가구도 물론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만 수요 측 자체도 이런 그 디지털 언택트 이런 시장에 잘 맞게 바뀐 것이 그 수요 공급 측면에서 모두 다 작용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도 과거 복귀는 어렵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기업 입장에서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생각을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언택트 시대 자체는 준비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명암이 아주 분명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이번 상반기를 거치면서 언택트에 대비되는 즉 온라인 오프라인만 구별해서 보더라도 오프라인 기업들이 모두 부진했던 것이 아니고 준비가 되지 않은 오프라인 기업들이 부진했었습니다. 뭐 나이키나 이런 데를 포함을 해서 월마트라든지 뭐 로레알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오히려 매출이 많이 올랐지만 그 100년 정도 되는 우리 JC 펜이라든지 굉장히 힙했던 언더아머라든지 이런 쪽은 온라인에 제대로 대응을 못 해놨기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격감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즉 이런 것을 보더라도 그동안 시간을 들여서 이 그 진행되던 트렌드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왔는가가 지금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 오랫동안 준비를 했지만 특히 2011년도에 이 코스믹스를 인수를 한 다음에 이 온라인이라든지 DX에 관련된 기술 전문 조직 이런 걸 만들어서 내부 매장 자체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관련된 기업을 M&A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버버리 같은 경우에도 그 패션 업계이기 때문에 디지털라이제이션하고 많이 관련이 없을 것 같아도 06년부터 이 포커스하는 세대 자체를 수요층을 바꿔버리고 그다음에 IT 기업과 굉장히 많이 협업을 하면서 디자인이라든지 매장 이런 것 자체를 다 통으로 바꾸고 그거를 리드하시는 분들도 이제 CEO나 그 기업의 의사결정 체계에 계신 분들도 많이 바꿈으로써 회사 전반에 걸쳐서 DX 그리고 언택트 이제 준비를 해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런 눈에 보이는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관찰은 잘 하고 있었습니다만 전면적인 실행은 굉장히 주저하면서 옆에서 바라본 경우가 많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이제 그 디퍼플링이라는 책에서도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그 포시즌스의 수석 마케팅 담당 부사장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포시즌스 호텔 같은 경우에도 에어비앤비가 등장하기 전부터 적어도 15년 이상 호텔 분야에서 트렌드가 변하고 있었다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즉 호텔에서만 모든 이런 휴양 시설이 휴양 그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기도 휴가를 가면 가족들하고 가끔 호텔이 아닌 민박 형태 그리고 다른 곳에서 지낸다라고 할 정도로 옆에서 눈을 빤히 뜨고 이제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변화에 스스로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포함을 해서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서비스만 한다라기보다는 사업 모델이나 사업 방식, 협력 관계, 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바꿔야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중심이 되는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이런 테크 자이언트들 뿐만이 아니고 기존부터 있던 레거시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히 뭐 나이키나 구찌, 루이비통 그 그룹 이런 데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시사점이 많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가 저희가 보기에는 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서비스가 몇 개 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산업이나 사회 구조 전체가 이제 변화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변화를 과거 방식으로 분류를 하고 판단하려고 할 경우에는 굉장히 미스리딩을 할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클라우드나 디지털 플랫폼을 그 사용을 하고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솔루션 중심으로 돼서 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 활용 이렇게 해서 고객들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것은 기존에 있던 농업이나 제조업 이런 하드웨어 중심하고는 굉장히 다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간단히 정리를 했었습니다만 그 블록버스터 영화 개방하듯이 물건 만들어서 매스 고객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서 내놓는 오프라인 중심의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그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카피할 것이 이제 두려워서 그동안 이제 굉장히 그 사전에는 고객하고 접촉이 없이 굉장히 숨기는 형태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내놓는 방식 이런 것들 자체가 이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에게 수요를 받아서 같이 탐색, 체험, 구독, 옹호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품이 나오고 마케팅되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밑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애플이나 테슬라 이런 데가
핸드폰이나 자동차 이런 하드웨어를 만든다고 해서 여기를 그냥 하드웨어 제조업체로 본다거나 구글이나 페이스북 그런 데가 우리나라 지금 분류 체계를 본다고 하면 광고에서 매출이 한 80% 이상이 나기 때문에 광고업체다 이렇게 규정을 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경쟁 상태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결과가 올 수가 있고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나 기업 차원에서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플랫폼, 데이터 이런 거 중심으로 기존 산업에서 포커스가 옮겨간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 전반의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그 민간 부분이나 사회 제도 변화에 대해서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치면 이 발제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트렌드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산업을 근간으로 형성된 규제 제도 이런 것들은 빨리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데이터 댐을 포함을 해서 많은 것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데이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양뿐만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에 어떤 목적으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퀄리티 판단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 국가 차원에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분야 이런 분야가 있다라고 치면 이 파트는 어떤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퀄리티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으로 수집된 데이터, 즉 정부가 돈을 지원을 해서 그 시기 동안 만들어진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거나 이제 정부의 지원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나면 더 이상은 이 실시간성에 있어서 굉장히 격차가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를 어떤 시기에 모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수집될 수 있는 그런 체계, 플랫폼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그런 플랫폼을 정부가 이용을 해서 이런 서비스 포트를 그 시장 전반에 대해서 해주는 것도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언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도 이제 시장에서는 AI 엔지니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런 그 전문 인재에 대해서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인재들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수집이 되는 사업 형태를 가지고 있는 기업, 즉 데이터가 계속 들어오는 기업에서 일을 해야만 제대로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서비스 형태, 사업 형태 자체가 데이터 기반으로 바뀌도록 전환을 유지해 주는 것, 즉 공공 분야에서만 서비스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민간의 사업 자체가 바뀌도록 유도를 해주는 정책 이런 것들이 인재를 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나 플랫폼 기반 경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국경 개념이 더욱더 무색해지기 때문에 그 시장 획정을 한다거나 공정 경쟁 이렇게 기업의 행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경우에 글로벌한 플레이어와 로컬 시장, 이 글로벌 플레이어가 로컬 시장을 모두 다 뭐 100% 먹는 것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잘 나눠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 김정원 실장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사회 구조 변화라고 하는 건 필연적으로 산업 구조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해당 사회의 구조 변화를 초래를 하는데 그 교육이나 고용 복지 이런 사회 제도 자체는 합의를 보고 법 제도를 바꿔서 안착을 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산업 지형 바뀌는 것과 괴리가 굉장히 벌어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굉장히 큰 비용을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치를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경훈입니다. 네, 우선 이 규제혁신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정원 실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WEF에서 논의되고 있는 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WEF에서는 매년 1월 미리 설정한 주요 의제에 대해서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예시였는데요. 최근에 어떤 코로나19로 인해서 WEF는 이제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했는데 그 어젠다가 이제 Great Reset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에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어떤 경제 또는 사회 시스템 전반의 완전한 개혁을 추구하는 의미로서의 단어인데요. 이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정한 결과를 보장하는 시장. WEF에서 추구하는 다중 이해관계자를 이제 잘 챙기고 그들과 항상 공진화를 도모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 내용은 평등과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투자입니다. 이제 이 보고서를 보면 그린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 예시로는 ESG 투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용은 공공재 지원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가속화,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각각의 세 가지 내용을 봤을 때 저희 한국판 뉴딜에서 얘기하는 내용과 좀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안전망 강화라는 이 세 가지 축이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내용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의 어떤 한국판 뉴딜의 목표 또한 이러한 그린 리셋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비대면 사회에서는 그 모든 활동이 그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고 그게 이제 데이터를 매개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비대면 사회 또는 비대면 경제를 어떤 특정 범위의 디지털 경제 또는 디지털 사회로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경제 전반의 어떤 디지털 혁신을 목표로 하는 그 디지털 뉴딜 사업이 결국에는 그 비대면 경제 또는 비대면 사업을 정조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가령 이제 한국판 뉴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제 데이터 댐 사업이 있습니다. 뭐 데이터 수집, 가공, 거래, 활용 기반을 강화해서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전 산업의 인공지능 융합 확산을 가속화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구축된 DNA 인프라가 앞으로 이제 비대면 사회 또는 비대면 경제의 초석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김정원 박사님의 발표가 결국에 이러한 내용을 다 염두에 두고 디지털 뉴딜로 이제 연결시켜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디지털 뉴딜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3가지 당면 과제 그리고 6가지 정책 과제를 도출해 주는데요. 어떤 성장과 고용 그리고 복지라는 틀 안에서 이게 균형감 있게 잘 제시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디지털 뉴딜, 특히 데이터 댐 사업의 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될지 이런 5년이라는 기간 그리고 이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된 성과를 확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를 좀 고민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이제 AI 관점에서 좀 보고 있는데요. 우리 그 AI라는 게 사실 이제 1956년에 처음 다트머스에서 논의가 나왔고, 그로부터 뭐 다들 아시는 2번의 겨울을 겪고, 이제 또 다시 이제 3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럼 그동안 AI가 왜 잘 안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 이 인공지능에 의한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즉 어떤 AI R&D 쪽에서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들이 실제 상용화돼서 소비자들이 어떤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나 제품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결국 저는 이 단계를 경영학에서 사용하는 이제 캐즘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캐즘 단계라는 게 원래 용어로는 그 신기술이 처음 개발된 후 그 대중적으로 보급되기까지 어떤 수요가 정체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 AI라는 개념이 지금 이 단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캐즘을 결국 못 넘게 되면 다시 한번 겨울이 올 거고 이제 넘을 수 있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AI의 대중화가 이루어질 텐데요.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뉴딜이 사실 이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이고 그러기 위해 뭐 인재 양성이나 인프라 확충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 댐 사업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그 시장의 어떤 사이즈, 우리나라 감당할 수 있는 시장의 범위를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처음에 정부의 투자가 과감해야 되고 그게 민간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역시 과감하게 투자가 돼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각각의 정책 목표를 보면 정말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업이 이걸 다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업 수를 봤을 때 2018년 니아자를 보면 26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많게 잡았을 때 200개에서 300개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그 목표를 보면은 2025년까지 약 6,700개의 AI 가공 데이터 바우처 지원 기업 그리고 3,400개 AI 바우처 기업을 이제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고요. 실제 이번 데이터 댐 사업에서 어떤 경쟁률이나 실제로 선정된 기업 봤을 때 거의 뭐 1,000개, 2,000개가 넘는 인공지능 기업들이 지원을 해서 이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1,000개, 2,000개의 인공지능 기업이 있을지 사실은 저는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기업 인터뷰나 수요자들을 만났을 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기업들이 이제 인공지능 기업이라고 말하면서 정책을 지원하고 그 안에서 어떤 좀 이걸 악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이러한 어떤 디지털 뉴딜 정책의 과도한 예산 투입이 이런 생태계에 되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결국 그게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드는 데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그러면 이거를 결국엔 정부에서는 이게 정말 예산이 제대로 이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정말 필요로 하는 수요자한테 갈 수 있게끔 이제 만드는 인도하는 정책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이 데이터 AI를 필요로 하는 기업 그리고 AI 공급 기업에 대한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AI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기업들이 단순히 처음에 AI가 아예 없는 기업이 아니라 아예 물론 그 제조나 어떤 뭐 농수산을 베이스로 해서 AI를 아예 모르는 기업도 있겠지만
중간에 어떤 프로세스 하나에 AI를 적용해서 지능화라고 말하는 기업도 있을 거고, 혹은 전체 그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그 조직 부서 전체를 이제 AI 체계를 만들고 거기 거버넌스를 만들고 이런 단계에 있는 기업들도 있고, 그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세분화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기업들을 이제 차별화해서 지원 정책이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기업들이 인터뷰를 들어보면 공급 기업과 수요 기업이 매칭해서 하는 바우처 사업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수요 기업들이 공급 기업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하니까 같이 매칭해서 들어가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공급 기업 입장에서는 이 수요 기업이 어떤 수준의 기업인지 판단할 그 기준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 판단할 기준을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준다면은 앞으로, 그리고 그 맞춤 그 단계별로 그 정책이 좀 세분화돼서 집행이 된다면 조금 더 이런 생태계를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데이터 댐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이제 데이터가 구축될 예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 댐이라는 그런 가상적 공간에 저장이 되지만, 이 저장된 물이 결국에 밖으로 나와야 이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물이 고이면 이제 썩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데이터도 썩는 거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 그 자유롭게 유통, 거래되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의 어떤 빅데이터 플랫폼이나 아니면 또 논의되는 데이터 거래소나 이런 것들이 결국 그런 걸 위한 인프라일 거고,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이제 정책을 해서 활용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법적, 제도적 혹은 물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 데이터 거버넌스일 텐데요. 그 데이터라는 게 어쨌든 각 부처 소관별로 있는 데이터도 있고, 그게 나눠져 있어서 서로 공유되기도 어려운 상황,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이제 주관하는 총괄 그런 컨트롤 타워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 어제 이제 4차 산업혁명위원장이었던 윤석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CDO, 즉 치프 데이터 오피서라는 그런 국가 어떤 데이터 책임자라는 어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걸 역설했습니다. 결국 이 데이터가 활용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컨트롤 타워, 그리고 규제 혁신, 이런 것들이 우선 되어야 이렇게 데이터 댐 사업이 가장 활발히 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그 다시 넘어가지만 그 디지털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거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그거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그 원동력이 될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고 이 비대면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ICT 경쟁국으로 다시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뭐 정부 주도의 어떤 투자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분명 이 내용에는 민간 형식을 유도하는 방향이 있고, 그게 이제 잘 될 수 있게끔 지금 디지털 뉴딜은 어떤 완성본이 아니라 진화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지속적으로 어떤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론자분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성철 교수님 그리고 권영현 정부님, 오랜만에 영상에서 뵙는데 반갑습니다. 실제 직접 뵈고 같이도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 아쉽고요. 빨리 이 코로나 위기 좀 진정돼서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은 뭐 다 공감이 되는 내용이고요. 특히 김 교수님 그리고 권 전무님 뭐 이런저런 많은 경험을 하시면서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저희 그 같이 있는 김경훈 센터장님께서도 구체적인 이제 디지털 딜 사업, 예를 들어 데이터 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조금 더 그 집중을 해서 초점을 맞춰서 좀 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조금 고민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일단 김 교수님, 권 전무님 말씀 중에 이제 공통적으로 조금 제가 느끼는 거는 언택트 트렌드의 실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뭐 정부 적극적으로 좀 계획 마련해서 추진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민간 부문의 참여,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 언택트 사회, 비대면 사회라는 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한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언택트 사회를 추구한다, 뭐 이런 거는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언택트 사회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김성철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좀 더 논의를 집중하는 게 정부 역할을 생각한다 그러면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해서도 지금 계획안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정부 차원, 범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 상당히 좀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결국 권 전무님 말씀처럼 사실은 이 디지털 전환을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뭐 기업이 역할이 상당히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쭉 뭐 사례, 히스토리 같은 걸 말씀하시면서 이 디지털 전환에 성공하지 못한 기업들이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사실 어떻게 이 사회 구조, 산업 구조가 확실하게 바뀌고 거기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전략적으로 갖고 가야 될 건지 사실 누구도 뭐 예측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살아남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어떤 것들인가라는 거를 고민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뭐 말씀드리는 제도적인 측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역기능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경훈 센터장께서 얘기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김경훈 센터장은 뭐 현재 그 과기정통부를 같이 과기정통 정책 수립에 있어 직접 참여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과제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게끔 김경훈 박사님께서 조금 더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저는 오늘 그 발제를 한 사람으로서 현재 뭐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같이 뭐 참여한 부분도 있고 의견을 내고 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더 드리긴 좀 그렇지만 오늘 나온 얘기들을 뭐 가급적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안들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좀 고민하고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 좀 고민하면서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